안녕하세요. 오늘은 나 자신을 찾으려면 낯선 자를 찾아가라는 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찾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또 나 자신을 찾기 위해서 찾아가야 할 낯선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이런 의미가 되게 궁금한데요. 사실 이 말은 문학치료의 한 속성을 드러낸 말이거든요. 문학치료에서 그 방법론적인 특징을 드러낸 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엘리아드라는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원래는. 근데 우리 국내에서는 이봉희 교수가 논문 제목으로 크게 사용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오지의 마법사를 분석을 했는데 부제에다가 문학치료와 탐구여정이라는 부제를 달고 나를 찾으려면 낯선 자를 찾아가라. 이 논문 제목인데요. 여기에서 널리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우리한테는 나 자신을 찾는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고 어떻게 가능한가, 또 우리가 찾아가야 될 낯선 자가 있다면 과연 누구인지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를 찾으려면 낯선 자를 찾아가라, 이 말을 문학치료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말에는 몇 가지 전제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사람은 자극 없이 스스로 변화되기 어렵다. 물론 이건 뭐 인간의 자율적인 어떤 거 무한한 창조 능력을 부정하는 말은 아니고요. 우리 뇌 자체가 외부 환경이라든가 새로운 자극, 새로운 정보가 주입이 됐을 때 비로소 활동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끊임없는 자연 관찰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문제, 낯선 환경에 접하게 하는 것이 뇌를 풀가동시키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말 바꾸면은 다른 자극이나 어떤 환경의 변화, 이런 자극이 없다면은 뇌는 그냥 스스로 아이디어를 창출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접촉의 경험이 없다면, 여기서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오감 있지 않습니까? 시청, 후미, 촉각이라든가 또 누구의 말을 듣는다든가 뭐 직접 간접적인 어떤 새로운 경험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새로운 경험이 없다면 뇌는 저절로 스스로가 새로운 자극을 생성하지를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그대로 반복적인 습관의 틀을 계속 유지할 뿐이죠. 그러니까 무기력 상태에 놓이기가 굉장히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복적인 일상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쉽다. 자극 없이는 변화되기 어려운 게 인간이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낯선 자를 찾아가라는 말에는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안에서 찾아라, 따로 밖에서 구하지 말라,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좀 가치가 높고 더 상위에 놓인 수준 높은 말로 우리가 많이 듣게 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서 찾기, 근데 낯선 자를 찾아가라, 이것은 밖에서 찾기이기 때문에 상호 모순된 말일 수가 있고, 밖에서 찾는 것은 오히려 좀 수준이 낮은 말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밖에서 찾아본 경험이 없거나 또 밖에서 찾아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내면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나 자신을 찾으려면 낯선 자를 찾아가라는 말 속에 내포된 하나의 역설적 의미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궁극적으로는요, 내 자신 안에서 찾는다 하더라도 그 찾았던 그것은 언젠가 한 번은 누구 말을 듣고 어떤 것을 경험했던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싹이 튼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 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밖으로 나간다는 역설적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낯선 자를 찾아가라. 그래서 밖에서 찾아본 경험을 통해서 이미 내 안에 보물도 있고 내 안에 해답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내 안에 어떤 해답이나 내 안에 어떤 보물이나 내 안에 어떤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바깥의 자극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 안의 보물이나 내 안의 지혜, 내 안의 판단력도 싹틀 수가 없다. 이런 것이 바로 나를 찾으려면 낯선 자를 찾아가라 라는 말의 역설적 의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밖에서 찾지 말라, 내 안에서 찾아라, 이런 말들이 상호 모순된 말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학치료에서 낯선 자를 찾는다는 것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나를 찾는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이 말에 깔려있는 전제를 본다면은
찾아야 할 나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은 그 찾아야 할 나가 있다는 것은 현재는 혼란스럽고 결핍된 내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 고민이 있다거나 뭐 할 말이 있는데 그 할 말이 무엇인지 모른다거나 또 할 말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할 말을 못하고 있는 내가 있다거나 심지어는 무엇을 찾는지를 내가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무엇을 지향하는가에 대한 혼란 상태에 있을 때 아직은 내가 나를 못 찾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감정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막 분노나 수치심이라든가 죄책감, 자책감 이런 어떤 감정에 많이 시달리고 있다면은 찾아야 할 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찾아야 할 나라든가 찾고 싶은 나가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당장 1차적으로는 현실에 적응을 잘 하는 나가 될 겁니다. 현실 적극적인 나가 1차적인 찾고 싶은 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현재 고민에 빠져 있다거나 또 어떤 삶의 큰 의문, 어떤 인지적인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뭐 저승은 있는가, 이런 온갖 종류의 삶의 어떤 인지적인 의문들이 있어요. 당장 해결해야 될 어떤 고민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고민이나 삶의 의문에서 벗어나서 일상의 평온을 있는 그대로 즐길 수 있는 나가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나가 될 겁니다. 요컨대 뭐 자기 만족 또는 자기 충족의 상태에 도달해서 또 다른 나를 찾아야 될 필요가 없는 그 상태의 나, 그게 바로 우리들이 찾고 싶은 나고 찾아야 할 나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 일상의 세계는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지 않습니까? 삶은 계속 변하고 있고요. 외부에서 또 내부적으로 신체상에 또 심리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안팎으로 계속 순간적으로 고정된 것은 없고 계속 변화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의 이러한 과제들이 늘 우리 앞에 닥치고 있고 뭐 끄떡없이 요지부동하지 않는 어떤 찾아야 할 나가 있다. 그것은 일종의 환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를 찾는다는 것은 특히 뭐가 결핍되고 뭐가 대단히 모자라서 뭐 나를 찾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일상의 변화 앞에서 늘 우리 앞에 주어진 평생에 걸친 하나의 자연스러운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낯선 자, 우리가 나 자신을 찾기 위해서 찾아가야 할 그 누군가가 있다면 그게 낯선 자인데 이 낯선 자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살펴보면요. 혼란된 상태에 놓인 나를 일깨워 줄 수 있는 존재죠. 나에게 딱 어떤 영감을 줄 수 있다거나 나에게 뭔가 이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익하고 또 친절한 그 방법까지를 잘 내가 할 수 있는 그 방법까지를 잘 일러줄 수 있는 친절하고 유익한 상담자나 촉진자, 안내자를 낯선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낯선자는 현실적으로 그러한 그 유익한 존재를 찾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내 생각을 열어줄 수 있는 어떤 책과 같은 문학으로 통칭되는 뭐 경전까지 다 포함해서 읽을 수 있는 문학 작품, 다큐멘터리와 같은 논픽션도 좋고 허구, 상상의 산물인 문학작품 같은 것도 낯선 자에 해당이 될 수가 있거든요. 때로는 너무 무기력하고 생각에 막혔을 때는 그냥 대책 없이 영화를 볼 수도 있어요. 드라마나 연극, 음악 이런 예술 작품도 나의 새로운 관심과 나의 새로운 통찰력을 일으켜줄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로서 낯선 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문학 작품이나 예술 작품, 나에게 영감을 주는 그것 자체가 직접적인 치유의 길로 안내해 줄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어떤 이미지나 어떤 번뜩이는 생각, 스쳐 지나가는 어떤 아이디어를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은 금방 잊혀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낯선 자라고 하는 것은 이 문학이나 상상적 예술 이런 매개물을 이용해서 이걸 활용해서 이 나의 답답함이나 의혹을 풀어줄 수 있는 유능하고 친절한 안내자, 상담자 또는 문학 심리 치유사가 바로 낯선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문학 심리 치유사라는 이 용어가 좀 낯설긴 한데 어쨌든 이런 문학 작품이라든가 어떤 글, 어떤 말 이런 것들을 나에게 맞게 안내하고 해석을 해 줌으로써 나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다 낯선 자에 해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세 번째는 낯선 자를 찾아가는 것 자체가 큰 능력이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가 흔히 나 자신을 찾으려면 낯선 자를 찾아가라. 이 말을 굉장히 그 소극적인 관점에서 능력이 없는 자만이 보일 수 있는 어떤 의존적인 태도 아닌가.
이런 위축된 심리의 관점에서 해석할 위험이 좀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스스로 한계에 부딪히지 않은 사람은 없거든요.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이 구태여 그 막힌 생각의 틀, 제한된 사고의 틀 속에서 찾으려고 막 애쓰다가 좌절하기보다는 이런 것은 누구한테 물어보면 좋겠다라든가 이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 있을까? 그걸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새로운 정보라든가 나에게 조언을 줄 수 있고 나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어떤 자료라든가 어떤 사람이라든가 하다못해 아까 말했듯이 어떤 작품을 읽어본다든가 영화를 본다든가 이렇게 찾아 나서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한계에 부딪힐 때 문제를 혼자 해결하는 것만이 능력을 결정하는 절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낯선 자를 찾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능력임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정보라든가 영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나 그런 새로운 환경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것 자체가 최선의 해결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뭔가라도 정보를 찾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갑자기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생기를 찾게 되고 내가 그만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를 내 스스로에게서 확인받기 때문에 힘을 잃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문학치료의 실용성에 관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문학은 우리에게 어떤 힘을 줄 수가 있는가 이러한 유용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문학 작품은 우리 뇌를 풀가동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뇌의 적응 기제를 활성화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뭐 어떤 낯선 작품을 읽게 되는 순간 그 새로운 사건이나 새로운 인물의 성격이라든가 새로운 그 상황에 빠져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환경을 접하게 되면은 뇌가 생생하게 가동을 하게 됩니다. 집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중된 힘이 현실의 국면에서도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 대응력을 키워줍니다. 우리가 현실에서는 직접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 문학 작품에는 굉장히 다양하고 새롭게 낯설게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접하게 될 때 우리 정신적인 유연성이 길러지고 현실의 다양한 그 상황적인 국면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신적인 유연성을 이른바 심리적 피트니스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선을 일단 전환시켜 줍니다. 여기에 있는 고정된 관점에서 작품의 세계로 일단은 이동을 하게 되고 그 인물들 그 사건들이 보여주는 다양한 국면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의 고정된 시점에서 다른 공간으로 시점의 공간으로 이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는 그 문학 작품의 상황 속에서 어떤 정신적인 여유, 그 여유의 공간을 가지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이 휴식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고통과 즐거움에 대한 공감이라든가 유대감을 원래 우리한테 있는 것인데 그것이 나 자신에 의해서 협소해졌다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일단은 이제 공감력의 회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런 고통이 나 자신의 것만은 아니구나. 너에게도 나에게도 살아있는 것들은 언제나 어떤 고통 속에 놓여 있구나. 더 나아가서 뭐 인류 보편의 어떤 고통의 문제라든가 어떤 삶의 근원적인 그 괴로움에 대해서 자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더 깊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하고 고통으로부터 자각을 하는 순간 좀 노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삶의 본질적인 측면이 너에게도 나에게도 있구나. 그러한 유대감과 공감 속에서 마음이 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소외감에서 벗어나서 거기서 나만이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주체성이라든가 어떤 자존감,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참고 견딜 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벌써 치유가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통찰과 자아통합과 균형, 여기서 중도라는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작품의 세계로 빠져 들어갔을 때 그리고 나왔을 때에는 하나의 그 균형 감각을 회복하게 됩니다.
과거의 나가 있고 또 현재의 내가 있고, 그 과거의 나, 이해할 수 없었던 과거의 나를 문학 작품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다양한 심리나 다양한 캐릭터,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 이모저모 다양하게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감상하고 빨려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나하고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저 사람 나하고 어쩌면 저렇게 정서나 생각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 행동이 비슷할까, 저것이 과거의 나의 모습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과거의 기억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하나의 틈이 생깁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현재의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과거의 나를 내가 바라보면서 서로 대화가 시작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대화가 바로 자기 이해의 과정으로 가고, 자기 이해의 과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과거의 나와 되고 싶지 않은 나로 현재에 있는 이 두 개의 나 사이가 분리가 돼 있는데, 그 두 개 사이에 다리가 놓여지면서 자기 통합의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저것만이 아닌 어떤 균형을 잡힌 시각, 이게 중도적 시각이라고 하는데요. 뭐 적절하게 애매한 것이 아니라 균형을 이룬 삶의 균형 감각을 이룰 수가 있게 되죠. 이런 자기 이해와 자기 통합의 어떤 그 효용성이 있다. 추상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구체적인 작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볼 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상징화 표현 작업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더 깊은 자각의 과정으로 나갈 수가 있다. 이것도 문학치료의 효용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문학을 이용해서, 문학을 매개로 해서 치유의 관점으로 나아가는 것은 단순히 읽는 과정에 그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1차적으로는 타인의 목소리, 작품 속으로 들어가서 읽고 구경하고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에서 이제 시작이 된다면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2차적으로는 과거의 나에게 현재의 내가 편지 쓰기를 한다거나, 현재의 내가 과거의 나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글로 쓰면서 대화를 시도한다거나,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 욕구 이런 것을 읽기만 하는 상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표현해내는 것, 이렇게 언어로 표현해내는 것을 상징화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읽기에서 쓰기, 활동으로 나아가면서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 이게 문학 치유의 현실성이고 실용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나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가 뚜렷하게 자각 상태로 올라오는 것, 이른바 무의식 상태가 의식화되는 것, 이런 것들이 나를 찾는 치유와 회복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나를 찾으려면 낯선 자를 찾아가라 라는 말의 의미를 문학치료의 관점에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요, 문학을 통해서 어떻게 쉽게 내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가, 그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